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내일 새벽 이라크를 상대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합니다. 비기기만 해도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지만 일단 캡틴 손흥민의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또 열악한 이라크 치안과 또 폭염까지 더해져서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하죠. 이라크전을 앞둔 홍명보호를 포함해 이번 주 주목할 스포츠 소식들 잠시 뒤 스포츠 핫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름 불청객으로 불리는 수족구병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인데요. 날이 더워질수록 전염력이 강해져서 보호자들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수족구병 치료법과 예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틀째인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첫 국무회의를 가졌어요. 네, 원래 그 전에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예. 뭐 물론 새 정부 들어서면은 전임 대통령이 지명했던 임명자들은 일괄적으로 사의를 하는 게 관행이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장관 이외의 나머지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다 이 전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그렇죠. 국무위원들인데 사의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를 반려하면서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조기 대선이라서 인수위도 없는 상태로 출범한 거라서 그렇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또 채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취임 이튿날인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런 조합으로 만나니까 또 분위기가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네네. 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국무위원들이 처음으로 미소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도 그럴 게 뭐 이 자리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껄끄러울 수 있고 그래서 보는 제가 다 조금 어색할 수 있겠다.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국무회의를 했고 또 이와 별도로 안전치안점검회의 열어서 국가안전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언제 통화할 것이냐, 뭐 오늘 중이 될 거다 이렇게도 전해지고는 있는데 미국은 지금 좀 보니까 간접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조금 견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 뽑히고 나서. 그래서 여기에 중국이 또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취임 첫날부터 뭐 사실 숨가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네.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 열고 추경 편성 등 안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논의를 했는데 어제 그리고 야당 대표들하고 점심 식사도 했잖아요. 어제도 살짝 살펴봤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야당 인사들하고 오찬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때에도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워낙에 여야 관계가 경색돼 있고 뭐 대화도 없고 협치가 안 되고 심지어 적대화돼 있기 때문에 야당을 좀 만나서 터놓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도 제가 잘 모시겠다. 자주 뵙길 바란다. 제가 자주 연락드릴 테니 시간 내주시고 의제와 관계없이 대화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협치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공통 공약 뭐 경쟁을 하긴 했지만 민생을 위해서 서로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자라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또 분위기가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거 뭐 그 대통령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 재직 기간 동안에는 형사재판 절차 중단하는 재판 중지 내용 뭐 네. 이런 걸 두고 신경전도 오간 것으로 전해지는데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강조돼 왔던 게 뭐 협치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게 문제였고 그래서 이번에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겠고요. 네. 다시 비상경제점검 TF회의 얘기로 좀 가보면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부 등 부처 차관들,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실무자들한테 추경을 하면 경기 진작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그 실무자들에게도 세세한 요구가 있으면 직급 다 떼고 무관하게 네. 나한테 제안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실무자들한테 개인 번호까지 또 알려줬대요. 예. 그러면서 뭐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 쭉 보면 첫날에 이제 국회에서 뭐 방옥과 직원들이랑 청소 여사님들 만났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야당하고 오찬 갖고 비상경제점검 TF회의하고 국무회의, 안전점검 TF회의 이렇게 빼곡한 스케줄을 달리는 중입니다. 네.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많은 만큼 좀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어제 또 이 초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첫 내각 인선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김민석 의원을 내정했죠. 네. 근데 이분은 이 비상계엄 이전부터 좀 계엄의 어떤 뭐 근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한동안 잊혀졌던 인물인데 네. 이렇게 또 귀환을 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지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첫 70년대생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예.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제2작전사령관이 지명됐는데 이분은 네. 육사 출신이 아닙니다. 네.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뭐 예상대로 앞으로 이제 제일 주축은 이재명의 성남 라인이라고 아하, 네. 말하죠. 네. 그 성남 라인이 핵심 역할을 또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급하게 이렇게 정부를 꾸려야 되는 만큼 네네. 파격적인 인사보다는 좀 기존 측근 인사들이 배치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그럼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통합 인선을 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강훈식 의원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는데 이것도 개파색이 좀 옅은 상대적으로, 분으로 네네.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식으로도 좀 섞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강훈식, 위성락, 강유정 이분들은 다 지금 현직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의원직 배지 포기하고 네. 대통령실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건데요.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이라서 본인이 그 안정적인 지역구를 또 네, 버리기도 쉽진 네. 않은데 그런 대통령실에 합류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원래 전망이랑 좀 다른 게 그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하고 좀 비교가 많이 돼요. 그때도 인수위 없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내각 네. 구성에 200일 가까이 걸렸다. 그래서 비슷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네. 어제 오늘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훨씬 더 속도감이 있게 하려는 것 같아요. 예. 이점이 있다면 여대 야소라서 인사청문회에서 뭐 이거 우리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거 계산을 안 해도 되는 또 이점도 있고요. 네. 지금으로서 통일부 장관으로는 정동영 의원, 환경부 장관으로 김성환 의원, 복지부 장관의 정은경 전 질병청장, 외교부 장관의 조현 전 유엔 대표부 대사가 유력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또 민주당은 지금 대법관 증원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에 이제 야당이 됐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내용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공약집에 포함시켰던 네. 사법부 공약 중에 핵심이에요. 예. 이름은 정확하게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은 그 대법관 수를 늘리는데 네. 한꺼번에 확 늘리는 건 아니고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면서 최대 30명까지 대법관을 늘린다. 네. 지금은 14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을 그러니까 뭐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이 경론이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사법 리스크 문제 다 떠나서 대법관의 인원이 적어서 업무로드가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사실 법관분들의 그런 업무량이 과다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기도 하고 반대로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꾸려서 이거 방탄하겠다는 거다.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둘 다 그런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으로는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 4천 건이 넘고 근데 14명이니까 그렇죠. 대법관 한 명당 해마다 4천 건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로서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라는 이유였고 하루에 한 명이 10건씩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정도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이번에 이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는데 계류되고 이렇게 못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방탄한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꾸린다. 이런 반대 후자의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민주당이 이거 처리할 때 법사위까지 열어가지고 법안 다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보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임기 초에 조금 부담스럽다. 쟁점 법안까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 그건 좀 속도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재판관 한 명당 처리해야 될 재판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결론 도출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수가 많아지면. 그럼 과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을 보면 대법관 증언 자체는 필요하다. 그런데 수기를 거쳐서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속도가 문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제 여당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해서 이른바 3대 특검법 이 강행 처리가 예고돼 있죠. 이거는 워낙에 지난 정부 때에도 이걸로 계속 도돌이표로 거부권 행사하고 막히고 여야가 경색되는 그런 거였는데요. 3개의 특검법 모두 지난달에 국회 법사위 통과했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때 이걸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치적 사기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으로는 인력, 공간 등 대대적인 사법부 변혁이 예상되는데 제대로 된 수기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걸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았던 그 카드가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과거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특검법에 찬성하고 국민의힘 당론에 돌아섰던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여대 야소라서 야당이 반발해도 통과시키는 건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책임감, 의석수가 많은 만큼 그게 또 무게감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기 초라는 부담감도 있고요. 그래서 입법 독주라는 그 프레임을 불식해야 된다는 계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타협해야 된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야당과 좀 더 논의해보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의원총회를 연 거니까 예상했던 대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의총을 열자고 했던 게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메신저 방에서 의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급하게 모이자 이렇게 해서 의총이 열린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선거 결과 두고 국민들께서 불법 계엄과 이를 옹호한 구태정치의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다 라면서 지도부의 사퇴를 압박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실제로 후보에 뛴 사람인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그 내가 대선에 진 이유는
그 한덕수 전 총리하고 단일화 그런 식으로 되고 네. 후보 교체한다고 논란을 키웠기 때문에 이거는 당 주류, 당 지도부가 너무나 패착을 저질렀던 것이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좀 김문수 전 장관이 좀 당권을 좀 그렇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 뭐 당연하게 이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보수 재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네.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중을 볼 수 있는 게 이 대목인데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자해적 정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부 권력 투쟁, 당권 잡으려고 네. 당의 칼을 들이밀었다. 당 내에서 있었던. 네. 오히려 민주당에게 도움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메시지에는 뭐 겨냥하는 당내 인사들이 있는 건데 뭐 추측하건대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이렇게 네, 뭐 네. 친한게 겨냥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당 지도부 다시 꾸려야 되니까 네. 속속들이 이제 주말에는 그 후보군이 윤곽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김기현, 나경원 이런 중진들이 거론이 네.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봤던 싸움이 재탕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 예상할 수 있고 또 계파 갈등은 어쨌든 간 본격적으로 계속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네. 되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뭐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있는데 일단 임기가 30일에 끝나요. 네. 네. 저 임기 연장 안 되면 이제 또 전당대회 열어야 되고 이거는 근데 국민의힘은 그랬잖아요. 대선에서도 대권이 아니고 당권에 관심이 있다 이랬잖아요. 네. 네. 그만큼 이 당권에 엄청 치열한데 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계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더불어민주당도 오늘부터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받죠. 네, 여기는 또 나름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기조에 맞춰서 같이 발을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은 4선의 서영교 의원, 3선 김병기, 김성환, 조승래 의원 등이었는데 김병기 의원이 제일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또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병도 의원도 출마 검토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후보 등록 받아요. 그리고 네. 다음 주에 이제 권리당원이라든가 투표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원내대표 선출하고 또 쌍으로 당대표 선거 이제 가는데 여기는 네.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상황 때문에 어려워진 곳들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쪽이고요. 여주 분기점을 지나서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현재 갓길에 사고 있는데요. 정체 풀려가고 있지만 지금도 뒤쪽으로는 여주 분기점부터 정체되는 이유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여주 휴게소 부근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환관터널 부근인데요. 3차로에서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고요. 부산 쪽은 대전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건천에서 건천 휴게소 쪽으로도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이고요. 역시 작업 때문인데요. 월드컵대교에서 방화대교 쪽으로 1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이슈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국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새벽, 네. 6일 새벽 3시에 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와 경기를 치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이라크 바스라 국제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네. 이라크 원정이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경기거든요. 네. 이라크에게 이제 경기에 가서 하는 것도 오랜만이지만은 또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패배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어허. 이라크에게 이제 역대 전적에서도 10승 12무 2패 네. 굉장히 좀 좋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네. 마지막 이라크전 패배가 지난 1984년입니다. 아이고. LA 올림픽 최종 예선이었기 때문에 네.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되고요. 네. 이 만약에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좀 확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현재 3차 예선 2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승점 16점으로 우리나라가 조선두에 올라 있는 상태고 네. 2위인 요르단이 13점 그리고 이라크가 12점이기 때문에 남은 2경기에서 승점 1점만 더 더해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홍명보도 남은 이라크전 원정이라는 경기가 사실 이번 최종 예선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네, 네. 그 전까지 어쨌든 무패 신화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라크 원정 경기를 조금 수월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상대 전적도 좋고 뭐 좋긴 한데 네.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뭐 주축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도 빠져 있고요. 네. 또 손흥민 선수도 좀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라크전을 이제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 상황인 게 그나마 다행이라 볼 수 있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 손흥민 선수도 지난 이 유로파 결승에서 보셨겠지만 많은 팬분들이 네. 뭐랄까요 좀 풀타임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보는 네. 게 맞을 것 같고 김민재 선수는 부상 후유증으로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네. 이 외에도 황희찬 선수라든지 이런 유럽파 선수들의 컨디션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태껏 봐왔던 유럽파들의 면모를 봤을 때는 가장 조금 저점에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까닭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좀 깜짝 발탁의 가능성 혹은 선발 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네. 들자면은 전진우 선수 네, 지금 네. K리그 1의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진우 그렇죠. 선수가 뭐 기존의 오세훈이나 오현규처럼 좀 정통파 스트라이커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페널티 구역의 양 측면을 좀 자유롭게 파괴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 풀백 포지션에서는 이명재 선수가 3월에 이어서 이번 6월에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네. 오른쪽 풀백 같은 경우는 설령우 선수가 좀 독보적인 주전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네. 이명재 선수의 빈자리를 아마 이 이태석 선수가 좀 아하. 메우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난 3월에 있었던 오만 경기 그리고 요르단전 2연전에서 선발로 나서면서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또 홍명보 감독과 함께 주전 왼쪽 풀백으로 활약을 했었던 이명재 선수의 자리를 아마 이태석 선수가 잘 메꿔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새로운 얼굴로는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박진섭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의 김진규 오른쪽 풀백에서 아마 설령우 선수와 로테이션으로 뛸 것으로 보이는 최준 선수도 또 새롭게 팀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라는 네.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신선한 조합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또 경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맞아요. 이 우리나라 선수로는 박지성 이후에 17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뒤늦게 대표팀 합류를 했는데 네. 이강인 선수를 이번 이라크전의 키플레이어로 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두 네. 가지 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 개인적인 어떤 열정.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비록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네, 최근 들어서 후반 들어서 네, 이렇다 보니까 어떤 경기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이 확실히 좀 담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라크전이 쉬운 경기는 아니다 보니까 네. 필드골보다는 세트 플레이에서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하. 분석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가졌던 이 연습에서도 네. 스트렝스 피지컬 훈련으로 기본적인 부상을 좀 방지하는 훈련 이후에는 네. 다양한 좀 코너킥, 프리킥 등의 세트피스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키커. 이 키커 포지션에서 이강인 선수가 좀 주축적인 역할을 아하.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강인 선수의 왼발 발끝에서 아마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어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라크 날씨가 네. 저 이게 지금 숫자를 보면서도 놀라운데 낮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간다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진짜 경기력이 엄청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밤에도 35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울 때 시간이 한밤중에도 그렇죠. 기록될 정도로 기온이. 굉장히 폭염이 이어지는 중동의 날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이라크 원정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이 바그다드에서 열렸던 친선전 경기가 90년 2월이었거든요. 무려 네. 35년 만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후 조건을 어떻게 좀 잘 적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경기 외적으로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예. 여기에 더해서 이라크 팬들의 어떤 일방적인 응원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난 4월에 이라크 대표팀이 헤수스 카사스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호주 출신의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을 선임했어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 감독 교체 이후에 첫 경기를 치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아놀드 감독도 이날 데뷔전이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 이라크 대표팀의 주전급 선수들 5명이 빠지게 됩니다. 아하. 지난 10월에 있었던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한 골을 득점했었던 주전 골잡이인 아이멘 후세인 선수도 빠지고요. 네. 수비 핵심인 레빈 술라카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알 마지드, 무스타파 사둔 그리고 이라크 대표팀의 신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지단 이크발 선수도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는 아하. 상태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공수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내일 좀 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일 경기 이후에는 이제 오는 10일에 네. 서울에서 이 쿠웨이트와 최종 10차전을 펼칩니다. 네. 네. 이제 이 경기가 이제 마지막 월드컵 예선전이 될 텐데 네. 사실 이 경기도 굉장히 기대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만약에 이라크전에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면은 네. 쿠웨이트전은 좀 새로운 선수들의 등용문이 될 수도 있는 기회거든요. 네, 네. 이런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전진우 선수나 최준 선수의 데뷔 무대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도 많이 오실 거고 네. 두 번째로는 경기장이 서울이에요. 그렇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A매치를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네. 뭐 얼마나 오래됐겠나 하지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아이고, 것이 지난해 9월 팔레스타인전이 A매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좀 잔디 컨디션 문제 때문에 A매치 경기를 계속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현재까지의 상태로는 쿠웨이트전을 서울에서 치르기에 무방하다라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네. 현재 정도의 기후라든가 컨디션이 유지된다면은 서울에서 오랜만에 대표팀을 그리고 또 새로운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10차전 치르려면 내일 있을 경기를 잘 맞습니다. 네, 이겨야 되겠습니다. 비기기 이상. 네. 자, 그리고 프로야구 소식 살펴보면 두산 베어스를 이끌던 이승엽 감독이 결국 계약 기간 채우지 못하고 감독 자리 물러났네요. 네, 뭐 시즌 초부터 이번 시즌이 계약 마지막 해다 보니까 네. 지난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좀 아쉬운 경기력들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네. 오히려 지난 2년보다도 더 좋지 않은 지금 현재로서는 KBO 리그 9위에 좀 네. 처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의 성적 역시도 5할 승률 밑도는 그런 성적이었고 특히나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팀들이 다 평준화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순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었는데 네, 네. 두산 같은 경우 최근에 페이스가 워낙 좋지 않아서 키움과 함께 2약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구단에서도 좀 이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3일 잠실구장에서 열렸던 기아전부터 조성환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아서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승엽 감독이 이제 김태형 감독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왕조를 구축했던 김태형 감독의 뒤를 이어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다. 소위 말해 독이 든 성배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이 신임 사령탑 중에서 역대 최고액 금액이었던 이제 총액 18억 원의 계약 금액이었거든요. 그만큼 네. 구단에서 좀 기대가 컸었는데 신임 감독, 초보 감독이 가진 어떤 한계들을 결국 극복해내지 못하면서 중도 퇴진이라는 좀 아쉬운 결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 3월에 사고가 있었던 NC가 지금 뭐 창원시하고 좀 갈등을 겪으면서 네. 최근 뭐 연고지 이전까지 언급을 했는데 네. 뭐 사고
말고도 다른 뭐 창원시와 쌓인 게 있었던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NC라는 구단 자체가 현재까지 금전 손실이 꽤 됩니다. 네. 일단 이 홈구장 내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인 금전 손실만 총 40억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다른 대기업들과 다르게 NC 같은 경우는 기업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손실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그 창원시가 이런 소위 말해서 창원 NC파크를 재개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미진했던 부분도 NC 입장에서는 칼을 빼들게 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지난 30일에 이 이진만 대표이사가 모든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이 이어지자마자 이제 창원시에서도 이 일을 이제 보면서 이제 연고지 이전에 관련해서 TF팀을 또 구성해서 네.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NC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괘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미진했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NC 입장에서 좀 쌓인 것들을 분출하는 목소리를 내자마자 바로 이렇게 업무 해결이 빠르게 되는 걸 보니까 예. 사람이 참 화를 내야 말을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큰 소리를 내야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NC 측에서는 이미 지불했던 구장 사용료의 330억 원이거든요. 네. 이 구장 사용료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 이 창원시가 구단을 유치할 때 구장 사용료를 면제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팬 접근성의 강화를 위해서 셔틀버스와 KTX의 증편 등의 이제 방안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럴수록 이 팬들의 마음의 상처만 또 깊어간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프로농구는 지난 시간 저희가 허훈 선수 이적 소식 전해드리고 네. 이후에 이제 선수들 대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야, KBL 대표 앙숙으로 꼽히는 이정현, 이관희 선수가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게 됐어요. 뭐 서로 같은 팀에서 뛸 일은 없게 된 거니까 잘 된 거겠는데 네. 참 이 KBL이 허훈 선수의 이적부터 시작해서 소위 네. 말하는 나비 효과로 이제 이어지는 이적들이 많았어요. 네. 우선 이 허훈 선수가 우승을 목표로 하면서 KCC 합류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KT가 허훈 선수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이제 김선영 선수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또 SK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렇죠. 김선영 선수가 프랜차이즈 선수였는데 이탈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안영준 선수 잔류시키고 가드 김낙현 선수를 또 영입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선영 선수의 빈자리를 메꾸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율협상 마지막 날에는 이정현 선수와 이관희 선수가 서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습니다. 네. 원래 이 원주 DB 같은 경우는 김선영 선수의 영입을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패하면서 이정현 선수와의 계약을 택했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은 이정현 선수의 빈자리를 이관희 선수와 이제 총액 2억 원의 계약을 하면서 메꾸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선수들의 이동도 많았는데 여기에 더해서 감독들의 이적도 굉장히 좀 활발했었거든요. 네.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소노부터 시작해서 부산 KCC, 현대모비스, 정관장 그리고 KT에 이르기까지 10개 구단 중에 5개 구단이 감독을 바꿨기 때문에 이 구단들의 다음 시즌 성적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육상 불모지로 사실 불렸던 한국 남자 계주가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400m 아시아 육상 선수권의 400m 남자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서민준, 남아디 조엘진, 이재성, 이준혁 선수로 이루어진 계주팀인데 이 남자 계주 400m에서 금메달을 아시아 선수권에서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전까지는 동메달 정도가 최고 성적이었는데 이 단순히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최근 3주 동안 한국 신기록을 3번 갈아치웠습니다. 매주 뛰었다 하면 한국 신기록이 나오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페이스가 좋은데 이 점에서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건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선수들이라는 거죠. 네. 어떤 단거리 종목의 선수들의 전성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향후 한 10년 정도까지는 페이스가 더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좀 고무적인 전망을 내볼 수도 있고 네. 이 4명의 기량이 모두 좀 골고루 퍼져 있다는 점도 다가올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이제 세계 육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우상혁 선수도 이번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획득을 했습니다. 네, 2m 29를 넘으면서 신노 도모히로를 제끼고 이제 금메달을 따냈는데 네. 이번 남자 결선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제 다가올 우상혁 선수의 목표 3개 중에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네. 올해 목표가 세계 실내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도쿄 세계 선수권 우승을 목표로 세웠었는데 네. 이제 2가지 목표를 이뤘거든요. 남은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9월 세계 선수권 우승을 위해서 또 한 번 점프를 해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생활경제 뉴스, 부모님들의 고민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그리고 골라드는 영화 이야기 라디오와 팝콘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2부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비나 눈이 내렸다 그쳤다 하는 것을 가리켜 비가 오락가락한다라고 합니다. 동사 오락가락하다에서 락이란 말은 주로 락의 구성으로 쓰여서 뜻이 상대되는 두 동작이나 상태가 번갈아 되풀이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이 말은 동사 오다와 가다에 이 연결어미가 들어가서 나온 표현이죠. 이 동사에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란 뜻이 있는데 일상 대화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란 표현으로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말과 일본어가 이상하게 결합한 국적 불명의 표현입니다. 동사 오다와 가다의 과거형에서 볼 수 있는 왓과 갓이란 말에 일본어 접속조사인 다리가 붙은 것입니다. 일본어에서 다리라는 표현은 잇따라 일어나는 비슷한 종류의 동작을 늘어놓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일본말로 잇다리 깃다리 스루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왔다 갔다 하다가 됩니다. 일본어에서는 우리말과는 다르게 갔다 왔다 하다의 순서로 돼 있지만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왔다 갔다 하다의 순서로 바꿔서 말한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일본어 표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쓰는 것이 꽤 있는데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란 표현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잘 이해하셨다면 앞으로는 정확한 우리 표현인 왔다 갔다 하다로 바꿔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망종인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한낮에는 뜨거운 볕이 더해지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했던 공기가 지금은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춘천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과 전주 28도, 대구와 강릉 29도, 합천과 창녕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내려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건강관리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쾌청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고요. 그늘에 머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밤까지 곳곳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까지 짙어질 수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아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30도에 육박하는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 28도가 예상되고요. 영남 지역은 30도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전 정부가 대통령실의 업무 장비를 모두 치우고 공무원 인력까지 복귀시키고 떠난 데 대해 이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직속 사회대기업위원회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현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생활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1%대로 비교적 안정됐는데 이 가공식품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체감 물가가 좀 잡혀야 되는데 네. 가공식품 가격은 또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1%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예.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진 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농산물 가격, 석유류 가격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주유소 가면 휘발유 리터당 1,500원대, 1,600원대까지 낮아졌거든요. 네네. 농산물 가격도 이제 지난달에 한 4.7% 떨어졌고 석유류 가격도 2.3% 하락을 했습니다. 예. 농산물 가운데는 과일 가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사과 그리고 이제 토마토와 같은 주요 채소와 과일 가격이 하락했지만 또 고기, 축산물 가격은 또 뛰었어요. 네. 돼지고기, 국산 쇠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축산물 이제 아마 쇼핑하시는 분은 물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실 텐데 네. 특히 이제 가공식품 물가가 지난달에 4.1%가 올라서 네.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입니다. 세부 품목별로 봤더니 아마 이게 그 도시락 싸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징어채. 네. 오징어채가 1년 새 50%가 올랐습니다. 반찬 가게에서도 보면 좀 비싸더라고요. 잘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초콜릿이 22% 올랐고요. 아이고. 양념 소스, 김치, 식초, 맛김, 이유식, 고추장, 비스켓까지. 이게 거의 매일 거의 한 번씩은 먹는 음식들이 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재료가.
두 자릿수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올렸으니까 새 정부 출범했으니까 좀 잠잠할까요? 글쎄, 근데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진 않던데요. 맞아요. 네. 그리고 최근 이 통계를 보면 뭐 전 연령대에서 이 소비 지출 비중이 구조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인들의 이제 소비 지출 행태를 좀 봤더니 10년 전보다 전 연령대에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씀씀이가 줄었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팔이 날렸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네. 내수 소비 위축이 심각하다라는 얘기인데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를 분석해 보니 2014년에 이제 평균 소비 성향이 73.6%였는데 네. 지난해는 70.3%까지 3.3% 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네. 10년 전에는 100만 원 벌면 73만 6천 원을 썼다면 네. 지금은 100만 원 벌어도 70만 원 남짓 쓴다. 버는 돈에 비해서 쓰는 돈이 줄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연령대별로 40대부터 70대까지는 소득이 늘었어요. 네. 근데도 소비를 줄이고 있고요. 30대 이하는 소득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특히 누가 가장 연령대별로 어느 계층이 소득을 가장 소비를 줄였느냐? 네. 60대입니다. 60대는 노후가 불안하니까 지갑을 열지 않았고요. 네. 또 30대 2030 세대는 아예 소득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비할 수 없는 구조여서 이렇게 놓게 보면 지금 뭐 내수부진의 원인 세대별로 보면 소비 위축의 원인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타겟 획일적인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이제 세대 맞춤형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제언입니다. 이 60대 이상에서는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불안하니까 줄이고 청년 세대는 이제 들어오는 돈 자체가 줄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 거고요. 참, 그런데 명품 브랜드는 가격을 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벌써 3차례나 가격을 인상한 또 브랜드가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어떤 기업이고 가격을 연달아 올리는 그 배경은 뭘까요? 1년에 월급이 3번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고,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10년에 한 번도 안 오른 것도 있어요. 아이고, 네. 프리랜서 출연료는 제자리입니다. 예. 이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C사예요. C사가 네. 이달 2일자로 가방, 주얼리 제품, 일부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최대 10% 기습 인상을 했습니다. 네. 이 업체는 지난 1월에도 인기 백 라인 가격 올렸고요. 네. 2월에는 주얼리 가격 라인을 인상해서 올해 들어서 벌써 3번째예요. 6개월도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판매량이 또 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특히 여기에는 이제 결혼 예물 가방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이 백이 있는데요. 네. 이게 약 7%가 올랐는데 가격을 봤더니 1,8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네. 사주셨어? 아직 더 오르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이 업체는 뭐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물가 상승률, 원재료값 인상, 또 환율 변동에 따라서 본사의 방침에 따라서 매년 2차례에서 3차례까지 기습 인상을 관행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상반기잖아요. 결혼이 예물이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상반기 봄철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겟 마케팅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근데 이 업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똑같은 프랑스의 이제 이 엘사도 비슷하게 1월에 2차례 가격 올렸고 4월에 또 일부 가격 올랐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베블린 효과요. 배불렸다가 아니라 베블린 효과. 배불린 효과. 가격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그 제품을 더 선호하거나 구매하는 경향, 과시욕이거든요. 네네. 이게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포장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 명품해야 한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아직 사주지 않고 있는데. 예. 근데 이런 확인 들어갑니다. 예. 이런 명품 업체들이 이렇게 수시로 가격은 막 올리면서 정작 챙겨야 할 고객 정보 관리는 또 소홀한 걸로 나타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알만한 명품 브랜드 D사, T사, 그다음에 C사 고객 정보가 줄줄이 유출됐습니다. 주얼리 업체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C사의 경우에 이제 3월에 이제 고객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사과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무단 접근해서 일부 고객 정보를 취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겁니다. 네. 유출된 정보를 보니까 이름, 이메일 주소, 네. 국가가 어느 국가에서인지 네네네.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기타 은행 정보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네.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알 수 없죠 또. 그러면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T사 역시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바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장 신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격 인상에는 뭐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네. 그러다 보니 보안에는 소홀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도하고 있고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에스텍 통신사의 네. 이제 해킹 사건을 지금 조사받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 지금 페널티 받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 안 되고요. 번호 이동 여기 못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 업체들도 똑같은 비슷한 사고가 나오면 같은 잣대로 처벌이 좀 강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벌써 태도가 제3자가 들어와서 뭔가 가져갔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약간 뉘앙스라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보면요. 최근에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7개월 만에 미국 주식을 순매도했다라고 해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국장 탈출은 뭐 진무순이다. 별 얘기 다 나왔어요. 네네. 너 아직도 국장하니? 네. 그랬는데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지난달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네네. 미증시로 가서 투자하셨던 분들 뭐 대규모로 자금이 쏠렸고 수입도 짭짤했습니다. 네. 근데 딱 거기까지. 지난달 서학개미가 7개월 만에 미국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예. 1조 8천억 가량을 순매도했는데요. 네. 이른바 이제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기간 동안 이제 미국 투자하셨던 분들,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반도체주, AI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들 네. 대거 내다 팔았어요. 가장 많이 내다 판 게 AI 대장주 엔비디아 네. 8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2배. 네. 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테슬라도 한 3,400원어치 가량을 팔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 미국 주식 얼마나 갖고 있느냐. 네. 지난 29일 기준 무려 167조 6천억 원 갖고 있습니다. 와, 167조입니다. 조. 네. 여기 일조하셨죠? 일부. 네, 예. 일부. 배경은 두 가지예요. 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잠깐 반등하니까 차익 실현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네.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빨리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환전할 때 환차 손이 우려가 되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데 저는 올해는 네. 미장이 아니다. 올해는 한국 증시가 더 좋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제 전망은 잘 틀려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슷한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뉴스는 스마트폰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소식인데 이 다음 달 그러니까 7월이 이 스마트폰 교체 구매 적기로 꼽히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SK텔레콤 해킹이 불러온 나비 효과입니다. 네. 통신 3사가 보조금 경쟁이 강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한테는 역대급 쇼핑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SK텔레콤 해킹 사고 여파로 가입자가 한 달여 만에 40만여 명 이상 빠져나갔어요. 예. 그러니 야 이거 지금 이익의 기회다. 경쟁사인 KT, LG유플러스가 네. 보조금을 대당 20만 원씩 대폭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로 와라. 그렇죠. 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겹경사 7월 22일부터는 단통법이 폐지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보조금 지원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통신사 자율적으로 보조금 경쟁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신형 폴드폰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통신사 간 경쟁은 한층 격화될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요소가 맞물려서 7월 이제 말 7월 20일 이후에 네. 스마트폰 구매하시는 분들은 역대급으로 저렴하게 이제 쇼핑할 수 있는 찬스니까 지금도 사실은 성지라는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 성지라고 해서 막 게릴라식으로 보조금 많이 주잖아요. 이거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는데 7월 22일부터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7월 말 이후로 휴대폰 교체하실 분들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윤유정 씨도 핸드폰 기계 변경하고 싶었는데 좋은 정보네요. 7월에 기변 가자 하셨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는 7월 22일 이후 한번 기회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받는 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택연금이 이제 2007년에 처음에 도입이 됐어요. 이게 공적연금이 못하는 거, 집 가지신 분들 이제 집 주택 담보로 제공하면 실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2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13만 7천여 명,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죠. 근데 조기 퇴직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요. 부부 중 한 명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가입 연령 제한이 완화되다 보니까 가입자가 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가입자 평균 나이는 얼마나 되느냐? 72.3세. 자, 주택 그러면 얼마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겼느냐? 가장 많은 게 3억 원 이하가 한 37%. 그 뒤를 3억 원에서 6억 원이 한 35%가량. 그다음에 6억 원에서 9억 원, 뭐 9억 원에서 12억 원, 12억 원 초과도 있어요. 한 4.6%인데 그러면 가입자의 평균 연금, 주택연금 얼마나 받고 있느냐 매달. 이게 뭐 가입 시점 주택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가입자 수령액을 봤더니 175만 5천 원 받고 있어요. 매달. 매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한 66만 원,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국민연금의 3배 가까이 받고 있으니까 주택연금, 그래, 이게 자식보다 효자다. 그렇잖아요. 자식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아까 만 50세 이상 가구주 부부 중 한 명만이면 되거든요. 55세 이상. 근데 전체 대상 가구주 가운데 1.27%만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그거예요. 집 한 채는 그래도 자녀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 자식 봉양 기대 말고 저는 주택연금으로 노후 돈 걱정 없이 지내다가 남으면 잔존같이 남으면 상속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높은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가입해야 되느냐? 주택가격이 높을 때 하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생활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이 초여름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 자외선 차단과 수분 보충 꼭 하시고요.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할 노래, 박명수와 제시카가 함께 부른 냉면 듣고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오늘도 참을 이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이죠.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 날이 참 더운데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실제로 감기나 이런 호흡기 질환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 날이 더워질 때 또 긴장을 해야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수족구병인데요. 수족구병은 이름 그대로 손과 발, 입 안에 수포, 물집이 잡히고 설사와 구토 같은 장염 증상까지도 생겨서 또 거기다 전염력도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보통 단체로 걸리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하라고 권고를 받기 때문에 아픈 아이를 일주일 동안 집에서 돌보느라 부모님이 직장도 쉬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모로 매우 힘든 질환이 바로 수족구병입니다. 그런데 수족구병이 유행하는 시기가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보통 6월 말쯤에 피크를 찍거든요. 실제로 지금 수족구병 환자 수가 집계된 게 지난 4월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에서 모두 걱정하시는 수족구병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온이 상승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수족구병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교수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족구병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성이 엄청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그러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될까요?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장 바이러스하고 콕사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들입니다. 네. 근데 콕사키 바이러스는 이름이 좀 어렵지만 네. 장 바이러스라고 하면 딱 느낌이 오실 텐데 이 네네네. 바이러스는 장에서 살아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말은 입으로 들어왔다가 장에서 살다가 대변으로 배출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염을 일으키는 다른 세균과 바이러스들과 비슷하게 사람의 대변, 분변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감염 경로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수족구에 걸린 사람이 화장실에 다녀와서 손을 잘 씻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감염된 환자가 머물다 간 화장실에서 질병을 옮길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분변뿐만이 아니라 침이나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을 통해서도 이제 호흡기 감염병처럼 전파가 되기 때문에 네. 감기와 비슷한 전파 경로를 가지게 되고 또 이게 물집이 잡히는 질환인데 네네. 물집 안에 이게 물이 차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체액을 통해서도 전파가 아주 잘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경로로 나온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예를 들면 화장실 변기, 세면대, 문손잡이, 장난감 등에 묻은 경우에 며칠 동안 생존할 수가 있어요. 어이구.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주 쉽게 전파가 되고 수족구에 걸린 아이를 돌본 부모님들도 감염이 됩니다. 네, 이 사실 수족구병이라고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물집인데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손과 발 그리고 입 안에 그리고 입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서 네. 사실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도 증상만 보고도 진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근데 감염이 된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발진이 생기는 범위도 넓어서요. 몸통이나 사타구니 그리고 엉덩이 쪽에도 발진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질환이 그 증상이 피부 발진이기 때문에 피부에 먼저 감염이 생긴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입으로 먼저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목에 있는 편도선에서 먼저 증식을 해요. 그럼 목이 붓기도 하고요. 장에 있는 림프절에서도 증식해서 장염 걸리면서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감기 증상, 장염 증상도 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증식하게 된 바이러스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가는 게 피부예요. 그래서 피부 발진이 이제 물집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아주 가끔 이 바이러스들이 피부가 아니라 다른 장기에 가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아주 드물지만 뇌수막염이나 뇌염, 심한 경우에는 심장 근육에 감염을 일으켜서 심근염을 유발해요. 그래서 네.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감염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이 수족구병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게 듣기로는 특별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는 약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감염이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시간이 약인 병인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고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해열제를 잘 복용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열이 나고 장염 증상이 생기면 또 잘 못 먹고 하면서 탈수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아주 기본 치료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 가서 주사 수액 맞고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무서운 합병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입과 목이 아프다고 음식을 못 먹어서 탈수가 생기는 건 어린 아이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탈수는. 그리고 거기다 고열이 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컨디션까지 많이 안 좋아져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할 수도 없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 물집이 막 많이 생기면 부모님들이 보고 걱정도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렇죠. 공포심까지도 생겨요. 그래서 걱정은 되고 최대한 안 걸리는 것이 좋은 질환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 수족구병에 걸려서 혹시 음식을 이렇게 잘 못 먹고 힘들어할 때는 부모가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 수족구병을 잘 먹으면 빨리 낫는 병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결국 네. 탈수와의 싸움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챙겨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이들은 입안에 통증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따뜻한 음식이나 이런 거 물을 주시면 아파서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음식과 물을 주시는 게 더 먹기 좋고 네. 그리고 부드러운 과일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탈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맹물보다는 경구수액이라는 걸 먹이시는 것이 전해질과 당분 보충에 좋은데 네. 경구수액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집에서 경구수액 만드는 법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적어주셨다가 아이가 땀 많이 흘리거나 아플 때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네네. 준비물은 물하고 소금, 설탕이 전부입니다. 간단하네요. 물, 네. 소금, 설탕. 네. 그래서 우선 깨끗한 물 1리터를 준비하시는데 아이가 아플 때 먹일 거면 한번 끓였다 식힌 물이 더 안전하고요. 네. 물 1리터에 설탕 8티스푼, 소금 1티스푼을 잘 섞어주시면 우리 몸에 당분과 전해질을 적절히 공급해줄 수 있는 경구수액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먹는 게 이 맛은 약간 찝찝한 좀 맛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네. 레몬즙을 살짝 섞어주시면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시면 탈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네. 보통 피부 발진에 통증이 있진 않은데 가끔 간지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흔히 콧물약으로 알고 계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네. 만약에 열이 나거나 입안에 통증 때문에 잘 못 먹는다. 근데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이럴 네. 때는 해열 진통제를 밥 먹기 전에 한 30분 전에 미리 주시면 이 약효, 진통 효과 때문에 밥을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경구수액 대신에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 사 먹어도 될까요? 이온 음료 대신에 경구수액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온 음료가 구하기는 더 쉽지만 네. 당분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고 전해질은 좀 모자라요. 그래서 당분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많이 마실 경우에는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안 그래도 배가 아플 수 있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이온 음료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배가 더 아플 수 있어서 이온 음료보다는 경구수액을 만들어 먹이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맛이 조금 별로다 하면은 레몬즙을 조금 넣어서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수족구 걸려서 물집이 잡혔을 때 뭐 이거를 빨리 터뜨려줘야 된다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된다 의견이 좀 갈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족구병의 물집은 절대로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물집 안에는 아주 맑은 물이 들어있는데 거기는 바이러스들이 아주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맑은 물이 아니네요. 네, 오죽하면 저희가 병원에서 수족구병에 바이러스를 검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검사하는 데가 물집 터뜨려서 가거든요. 바이러스가 거기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터뜨리는 순간 주위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수족구와 비슷하게 또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게 수두 있잖아요. 수두도 물집 안에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물집을 터뜨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그 자리에 추가적인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오래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집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감염이 해결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한 일주일 뒤에 보내면 괜찮은 걸까요? 네, 보통 이제 수족구병 감염되고 일주일 정도가 가장 전염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자가격리하라고 권고를 드리는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피부 발진이 좀 아직도 남아 있거나 열이 아직도 나거나 아니면 설사를 아직도 하거나 그러면 격리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됩니다. 꼭 일주일이 아니라 증상이 없어지는 걸 잘 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이게 대변을 통해서는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에게 그 분변을 통해서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등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 생활하면서 잘 옮는다고 하니까 이 보호자들은 더 걱정이 되실 텐데 어떻게 해야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방의 가장 기초는 바로 손 씻기입니다. 근데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알코올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손소독제를 씻는 거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표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코올 소독제로는 이게 닦이지가 않으니까 이때 세제로 좀 닦아주시는 것이 좋고 또 바이러스가 50도가 넘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물건 중에 가열 소독할 수 있는 물건들은 가열 소독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이나 비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파가 되기 때문에 식사할 때 음식을 공유하지 말고 따로 식판이나 접시에 덜어서 먹는 것이 안전하겠고요. 이 바이러스가
냉동실에 들어가도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먹다 남은 음식은 다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화장실이 또 많이 옮기는 공간이어서 집에 네. 화장실이 2개 이상이라면 수족구병 환자는 화장실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데 네. 만약 하나뿐이 없어서 같이 써야 된다면 수건을 따로 쓰시고 환자가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에는 깨끗이 비누로 닦아서 소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날이 더워지니까 물놀이도 이제 많이 가실 텐데요. 이 수족구병이 감염되고 3일에서 5일 정도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무증상일 때도 전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걸린지 모르고 물놀이하러 왔다가 수영장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전파시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물놀이 할 때는 소독약이 좀 풀어져 있는 수영장이 감염병 예방엔 더 안전하겠습니다. 네. 자, 수족구병을 그리고 앓고 나서 이게 좀 심한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손발톱이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수족구병의 굉장히 특이한 증상입니다. 네. 이게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수족구병이 다 앓고 나서 바로 직후도 아니고 한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손발톱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한참 지나서. 네. 이게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래요. 네. 부모님들도 잘 옮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걸리고 나서 손발톱이 잘 빠지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예. 네, 아마 추측하기로는 손발 쪽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손발톱의 생장점이 손상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다행히 이게 2달 정도 지나면 회복을 해서 네. 정상적인 손발톱이 다시 자라 나오거든요. 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근데 손발톱 빠진 자리가 맨살 되게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네. 손발톱이 빠진 경우에는 반창고를 잘 붙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자로 아까 경구 수액 만드는 법 레시피 한 번만 다시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깨끗한 물 1리터를 먼저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소금 1티스푼, 테이블 스푼 밥숟가락 하면 안 됩니다. 1티스푼, 한 작은 스푼, 설탕 8 작은 스푼을 섞으시고 여기에 맛을 더 좋게 하시려면 레몬즙을 넣으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물 1리터, 소금 1티스푼, 설탕 8 작은 스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 흔히 발생하는 수족구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민이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영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윤하의 널 생각해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하의 널 생각해 듣고 왔습니다. 문자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11님, 아이 셋 키우고 있는데 막내가 아직 5개월이 안 됐어요. 첫째, 둘째가 어린이집 다니다 보니까 수족구병이 참 무서운데 혹시 좀 수족구병이 걸리더라도 약하게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미리 먹이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사실 약하게 지나갈 수 있는 영양제는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족구병이 걸리면 장염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설사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아연이라는 영양제가 이건 복용했을 때 특이하게 모든 종류의 설사의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먹이는 게 도움이 되는데 보통 수유를 하고 있으면 분유에 충분히 들어가 있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 때문에 더 먹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첫째, 둘째가 수족구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이랑 최대한 격리를 하시고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첫째, 둘째도 봐야 되고 막내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둘째 보실 때 좀 장갑을 끼고 아이를 좀 대하시거나 그 기간 동안만큼은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예방 수칙들 있잖아요. 화장실 따로 쓰고 식사 따로 하고 최대한 접촉 안 하게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512님, 아이가 식욕도 없고 목이 부어 있을 때 아이스크림을 주는 건 어떨까요? 하셨어요. 아까 찬 음식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목이 많이 아프고 특히 수족구나 다른 구내염 걸려서 못 먹는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었을 때 배가 아플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탈수랑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즉각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너무 못 먹는다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몇 입 주시는 거는 특히 혈당 올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물론 과도하게 주시면 안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에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온도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있는 유당 성분 때문에 불내성 설사 그게 나타날 수 있어서 설사가 또 심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목을 축이는 정도 주시는 거는 괜찮겠습니다. 네. 5944님, 24개월 된 아이 피부에 물집 같은 게 생겨서 가려워하고 우는데요. 이 수족구와 수두 전혀 다른 걸까요? 하고 수족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이게 몸에 물집이 나는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수족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손, 발, 입
그래서 보통 손이나 발 중에 발진이 있고 입에까지 발진이 난다, 그 물집이 난다라고 하면 수족구가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수두랑은 좀 달라요. 근데 수두도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네. 수두는 보통 전신에 다 잘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수족구나 다른 보통 물집 나는 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화학 올라왔다가 화학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를 보면 물집이 양상이 비슷해요. 네. 오늘은 되게 오돌도돌한 많이 올라왔네. 오늘 터질 것 같네. 오늘 터졌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게 동시에. 동시에 보이는데 수두는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마치 무궁화가 필 때 꽃봉오리 되게 많은데 매일매일 피는 게 다르거든요. 이것처럼 애들이 물집이 올라왔는데 물집이 다 올라오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딱 보면은 어느 건 터져 있고 어느 건 한창 빵빵하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보이는 게 수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데 둘 다 격리를 잘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쨌든 피부에 물집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가려하고 온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7910님, 수족구병은 한번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기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수족구는 계속 걸립니다. 이게 면역력도 장기적으로 생기지는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수족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제가 아까 장 바이러스와 콕사키 바이러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장 바이러스 중에 많은 타입들이 있고 콕사키 바이러스 중에도 수족구를 일으키는 많은 타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게 유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번에 걸린 바이러스랑 다음 주에 걸린 바이러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여름에도 2번, 3번 수족과 걸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다른 질환처럼 한 번 걸리면 안 걸린다 이런 게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유행할 때마다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어른도 이렇게 전염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어른 같은 경우도 뭐 어렸을 때 걸렸다고 해도 얼마든지 다시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수족구병의 그 악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엄마가 걸려야 낫는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보시는 부모자분들도 충분히 옮으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신작 속에서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되시나요? 영화와 OTT 명작을 소개하는 시간, 라디오와 팝콘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5월 24일에 폐막한 78회 칸 영화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우리 한국 장편 영화는 공식 부문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허가연 감독의 이 학생 단편 영화 첫 여름이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라 시네프 부문 1등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허가연 감독의 단편 영화 첫 여름이라는 작품이 한국 최초로 이제 1등상 라시네프 부문 1등상을 받았는데 이 라시네프라는 부문은 칸 영화제가 영화학교 학생이나 수료생 등의 중단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부문이에요. 원래는 그 시네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라시네프로 이름이 바뀌어서 시상을 하고 있어요. 허 감독은 한국 영화 아카데미 출신으로 이 영화는 41기 졸업 작품인데요. 허진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이제 열연한 작품인데 노년 여성 영순 역을 맡았어요. 이 작품은 오래전에 그 사별한 그 주인공 노년 여성이 새롭게 이제 만난 그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겠죠. 학수가 이제 갑작스럽게 죽음 맞이한 후에 그의 49제에 가고 싶은데 손녀의 결혼식이랑 같은 날 겹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는 49제에 가려고 하지만 가족들은 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 이런 좀 갈등 상황을 다룬 30분짜리 단편 영화고요. 라시네프 부문에 올해 유일하게 초청된 한국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칸 영화제 라시네프 부문에서 한국 영화가 이제 여러 번 좋은 성적을 거뒀었어요. 네. 윤대용 감독의 매미라는 작품이 21년, 그리고 황혜인 감독의 홀이 23년에 각각 2등상을 받은 것이 여태까지는 최고 성적이었는데 이번에 네. 그 허 감독의 첫 여름이 이 부문에서 1등상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 그나마 칸에서 좀 체면치를 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실 올해 장편 영화는 한국 영화가 한 편도 공식 초청받은 것은 없고요. 네. 라시네프 부문에 초청받은 그 허 감독의 첫여름, 그리고 비평가 주간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정유미 감독의 애니메이션 단편 안경, 이렇게 두 작품만 칸 영화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칸 영화제는 허 감독에게 15,000유로, 한화로 2,3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했고요. 네. 이 수상작인 첫여름은 프랑스 파리의 유서 깊은 영화관 팡테옹 시네마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칸 영화제 이 경쟁 부문 최고상 황금 종려상은 이란의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It Was Just an Accident가 받았는데 어떤 영화인가요?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이제 칸에서 95년 하얀 풍선이라는 작품으로 그 신인상에 해당하는 황금 카메라상을 받으면서 이제 세계 영화계에 등장을 했고 그 칸에서는 2018년 세계 얼굴들로 각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황금 종려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 수상으로 그 파나히 감독은 영화사의 대기록도 작성을 같이 했는데요. 2000년 순환으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그리고 2015년 택시로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하면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석권한 최초의 아시아 감독이 됐습니다. 이 영화는 과거 정치범으로 수감 생활을 했던 주인공이 당시 자신을 고문했던 사람으로 보이는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나서 납치하면서 벌어져요. 납치. 그래서 이제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죽일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이걸 두고 이제 다루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잡힌 사람은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벌어지는 작품이고, 파나히 감독은 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뒤에 이란 사회를 향해서 국내 모든 이란인은 모든 문제와 차이를 제쳐두고 힘을 합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사회적인 상황이 있으니까요, 이란이.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자유고, 우리는 뭉쳐야 하고 누구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좀 일갈하기도 했고요. 올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은 저명한 배우죠. 줄렛 비노슈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작품 수상에 대해서 이 영화는 저항과 생존의 감정에서 태어났고 그건 오는 날 꼭 필요한 감정이다. 예술은 결국 이긴다. 인간다움은 언제나 승리하니까 말이다. 이렇게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고요. 다른 주요 부문 수상작들도 궁금합니다. 또 한국에서 곧 개봉할 영화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대부분의 수상작들은 이미 그 수입사에서 한국에서 대부분 수입이 다 돼요. 그래서 곧 이제 다들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 일단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올해 칸 경쟁에만 3번째로 초청된 덴마크 감독 요아킴 트리에의 감성적인 가치, Sentimental Value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제 과거 유명세를 누렸던 영화 감독 거스타프라는 노년의 남성인데 그 거스타프의 아내가 예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후에 아버지와 그 두 딸들 노라와 아네스가 완전히 서로 단절한테 살아가고 있는 데서 시작이 되고 그는 오랜만에 준비한 영화에 배우로 활동 중인 딸 노라를 캐스팅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할리우드 배우 레이첼 캠프를 추천합니다. 이 역할을 엘르 패닝이 맡고 있어요. 영화는 인생과 커리어의 끝자락에 놓인 한 영화 감독이 아마도 마지막이 될 작품을 통해서 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BBC는 아마도 이 영화는 2025년에 보게 될 모든 영화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영화일 거다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칸 영화제 올해 각본상은 이미 2개의 황금 종려상을 보유하고 있는 거장이죠. 다르덴 형제의 젊은 엄마들, 영 마더스라는 작품이 수상을 했는데요. 네. 예전부터 그 사회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 이제 힘없는 사람들을 꾸준히 조명해 오던 다른 형제는 이 영화에서 쉼터에서 지내는 10대 미혼모들이 마주한 딜레마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네. 다르덴 형제의 영화는 뭐 예전이나 30년 전 데뷔했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 없이 사회에 정말 약하고 어두운 저소득층, 제도권 바깥의 존재들, 뭐 불법 체류자들이나 미혼모 또 고아들을 다루면서 그들이 불가능한 이런 삶이 불가능한 이런 미래에서 생존하기를 바라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 수상작들의 면면만 봐도 칸 영화제는 미학적인 성취보다는 뭔가 인간과 공존, 연대에 좀 더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어쩌면 영화제와 그 영화의 어떤 궁극적인 뭐 사회적 기여랄까요? 뭐 이런 가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올해 한국 장편 영화가 한 편도 이제 공식 진출하지 못했지만 네. 이게 어쩌면 지금의 한국 영화가 그런 가치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상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다음 영화제에서는 좀 뭐 여러 다양한 작품들이 한국 영화도 진출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웨스 앤더슨 감독하면 뭐 화려하고 굉장히 독특한 미장센으로 유명한 감독인데 이번에 신작을 들고 왔네요. 네, 이 영화가 올해 칸 영화제 경쟁에도 진출했던 작품인데 네, 가장 네. 빨리 개봉한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페니키안 스킴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제목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영화는 1950년대 가상국가 페니키아를 무대로 거물 사업가 자작 코다가 오랫동안 소원해 있던 딸을 상속자로 지정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자작 코다가 그야말로 재벌인데 아이만 한 10명 있어요. 근데 유일한 딸인 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수녀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네. 갑자기 상속자로 지정하면서 이제 본인의 프로젝트를 같이 막 이렇게 진행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그가 이제 오랜 악행을 뉘우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웨스 앤더슨 감독하면은 뭐 로열 테넌바움, 스티브 지소와의 해저 생활, 다즐링 주식회사,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문라이즈 킹덤 가족 얘기를 상당히 많이 다루기도 했고요. 네. 제목이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페니키안 스킴. 네, 일단 페니키아라는 도시? 네, 도시는 실제 존재했던 도시고요. 네. 알파벳의 기원지로도 알려져 있고 서유럽 최초의 도시의 기원인 페니키아라는 문명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그 식민제국 도시를 건설했던 이 문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문명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페니키안 스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페니키아에서 벌어지는 국제 금융 무역업의 전반적인 계획,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건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재벌이 이제 이루려고 하는 이쪽의 책략 스킴을 이제 번역을 하면 뭐 그런 것을 뜻합니다. 계획, 책략. 네. 그냥 보통의 사업이 아니라 운하라든가 댐, 뭐 터널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한 이제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재벌이라든가 선박왕, 철도왕.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약간 은유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과정이 아주 깨끗하지는 않았어요. 폭리, 탈세, 뭐 담합, 뇌물수수 이런 것들 모두 이제 상징하는 인물 자자코다의 일생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자코다는 실존 인물들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 무기, 항공, 인프라 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거물 사업가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인물이고요. 이 사람의 모델이 뭐 20세기 초 미국의 철도왕이라든가 뭐 사막에 처음으로 송유관을 뚫은 해외 석유 재벌이라든가 뭐 막대한 부를 축적한 선박왕 뭐 이런 유명 인물들이 좀 연상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웨스 앤더슨 영화는 굉장히 화려한 미장센 이외에도 출연진도 너무나 화려하기로 유명해요. 맞아요. 네. 네, 저렇게 값비싼 배우들이 고작 저 역할을 하려고 막 이런 네. 배우들이 많은데 이번 영화도 너무 화려합니다. 자자코다 역을 맡은 베니시오 델 토로를 시작으로 톰 행크스, 스칼렛 요한슨, 베네딕트 컴버배치, 윌렘 데포 이제 단골 출연 배우예요. 그렇죠. 예, 이들이 다 출연하고요. 또 케이트 윈슬렛의 딸인 미아 트리플턴이 그 주인공의 딸 리즈 코다 역을 맡았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영화 하이파이브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전에 뭐 과속 스캔들이나 써니 또 타짜 신의 손 이런 흥행작들을 연출한 강형철 감독이 스윙 퀴즈 이후에 지금 7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네요. 네, 이 영화는 그 정체불명의 인물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이 네. 초능력을 획득한 후에 벌어진 이야기를 다룬 코믹 액션 영화예요. 네. 강영철 감독은 무조건 재밌는 영화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 네. 그래서 이제 코미디에 보다 초점 맞추고 있는 작품이고요. 헐리우드의 슈퍼히어로 영화들과는 달리 이 작품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갑자기 초능력을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의 상황을 다룬 그래서 관객들에게 그런 것들을 웃으면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초능력자들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뭐 영웅적인 모습보다는 약간 좀 짠내나는 한국형 히어로라면서. 우리 뭐 마블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 액션 히어로들과는 전혀 정반대 인물인데 일단 주인공의 직업들부터가 그래요. 이렇게 일단 주인공의 완선은 중학생인데 태권도를 지망하는 소녀고요. 그다음에 작가 지망생인데 그냥 사실은 백수인 인물이 그 안재홍 씨가 연기하는 지성 그리고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 선녀 남이란 씨가 연기하고 있고 또 공사 현장 작업 반장인 약선 김희원 씨가 연기하고 있고 힙스터 백수 기동 유아인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각각 심장, 폐, 신장, 간, 각막을 이식받은 후에 초능력이 그 장기와 그 장기의 힘을 증폭시키는 그 초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5명은 사실 다 이렇게 착하고 그런 인물들인데 마지막에 그 췌장을 이식받은 후에 초능력이 생긴 사람이 문제예요. 사이비 교주예요. 영춘인데 신구 씨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춘의 초능력은 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1인 2역 2인 1역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신구와 박진영 씨가 공동 연기를 하고 있고요. JYP 아니고요. 영춘이 이제 나머지 이 이식자들의 초능력을 탐내면서 이 나머지 사람들이 팀 하이파이브를 결성해서 영춘에 맞서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OTT 작품인데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9 퍼즐이 공개되고 지금 뭐 인기가 대단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다 시청 시리즈 7개 국에서 최다 시청 시리즈 올랐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9 퍼즐이 지난달 21일에 공개가 됐는데 거의 모든 시리즈 및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 1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등극을 했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 전 세계 가장 많이 시청한 한국 콘텐츠 1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10년 전 미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현직 프로파일러인 이나라는 여성 김다미 씨가 연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끝까지 용의자로 의심하는 강력팀 형사 한샘, 손석구 씨가 함께 의문의 퍼즐 조각을 가지고 다시 시작된 연쇄살인 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는 추리 스릴러입니다. 윤종빈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고 이제 퍼즐을 하나씩 범인이 보내오는데 그 퍼즐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추리하는 과정에 관객들 이제 시청자들을 동행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이제 재미를 자아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윤종빈 감독하면은 뭐 범죄와의 전쟁이나 수리남 많이 알려졌는데 이번에 9 퍼즐 추리 스릴러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와 OTT를 소개하는 라디오와 팝콘 지금까지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